예, 워낙 뭐 고점에 올라와서 흔들거림이 있습니다. 이런 그 흐름을 단기 조정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돈 잘 버는 증권맨에게 듣는다. 대신증권 리서치센터 문남중 수석연구위원과 글로벌 시각 중심으로 해서 국내 증시 전략 세우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워낙 가파르게 왔는데요. 네. 흔들거림이 있습니다. 어찌하면 좋을지 키워드를 뽑아봤는데요. 키워드 보면서 전략 얘기하겠습니다. 먼저는 마디 지수인 3,000포인트 안착 가능할 것인가? 그러게요. 지난번에 3,250은 단기적으로 과하다는 생각이 있고 네. 여기서 뭐 2,800, 700 내려가지 않고 3,000만 이제 좀 지켜주면서 간다면 건강한 조정일 텐데 3,000포인트가 단단하게 좀 지켜질 수 있을까요? 말씀하신 것처럼 건강한 조정을 염두에 두고 있고 네. 그게 나타난다고 하면 좀 비중을 확대하는 기회로 삼아야 된다는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코스피 지수가 올해 들어서 이제 3,000이라는 어떤 마디 지수대를 넘어서려고 지금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상징적 의미에서는 뭐 진입은 가능하겠지만 단기 조정이 나타날 가능성은 좀 더 커졌다고 그렇게 좀 보는 거고요.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2007년도 7월 그리고 2010년 12월 그리고 2012년에서 2016년 국면을 놓고 온다고 하면 그때 당시 마디 지수인 2,000선 탈환을 위해서는 보통 고점을 형성하고 나서 그러니까 이제 진입하고 나서 대략적으로 빠르면 한 달, 늦어지면 2달 정도 시행착오를 좀 겪은 사례가 있기 때문에 네. 사실 바로 3,000에 안착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들은 과거에 있었다고 좀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특히 지금 현재 이 코스피 지수의 수익률을 염두에 둔다고 하면 지난해 11월 이후 10주 동안 44.1% 너무 크게 올랐습니다. 과거에도 10주 연속 상승했던 구간을 놓고 온다고 하면 대략적으로 3번 있었는데요. 그때 당시가 1999년, 그리고 2001년, 2005년 이렇게 3번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평균 수익률이 42.9%였기 때문에 사실 지금 단기 가입권에 진입했다고 봐도 무방하다고 그렇게 좀 보고 있는 거고요. 다만 지금 좀 달라진 거는 유동성을 감안했을 때 환경이 좀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감안한다고 하면 아마 지난해 6월과 8월의 모습이 지금 현재 사례에서 앞으로 조정이 나타나게 된다고 하면 저종 일수나 어떤 하락 폭에 대해서 좀 가늠할 수 있는 국면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지난해 6월과 8월을 놓고 온다고 하면 평균적으로 7일 정도 하락을 했고요. 또 하락 수익률은 마이너스 7.9%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 이제 코스피의 고점이 11일 3,266포인트라고 봤을 때 이 마이너스 7.9% 하락한 코스피 지수는 3,008포인트 정도 됩니다. 일단 3,008포인트 정도를 지지선으로 좀 보고 이 투자 전략 측면에서 놓고 본다고 하면 3,050포인트를 하회하게 되면 좀 적극적으로 비중을 늘려놓는 게 좋은 방안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단기 조정 이후에 코스피 지수는 3,000선 안착을 위해서 상승 흐름을 나타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보고 있습니다. 올해 제가 이제 그 신흥국 내에서 한국이 포함된 아시아 공업국을 최우선적으로 봐야 된다는 얘기를 좀 드리고 있는데요. 일단 코로나19 확산 전도나 어떤 정부의 부양 여력을 감안했을 때 한국 선호는 계속 될 수 있다 그렇게 좀 보고 있고요. 지금 현재 고객 위탁금이 전일 대비해서 금일도 4조 원 이상 지금 늘어난 상황인데 지금 73조 원 정도 되는 대기 자금들이 있기 때문에 수급 안정성이 상당히 높은 부분들 이런 걸 감안하면 이 조정이란 부분들이 짧게 끝날 수 있다는 생각을 좀 많이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사실은 3,000포인트 선을 지켜줄 것이냐 키워드를 뽑았지만 그 의미 자체는 그렇게 중요하진 않고요. 그 뒤에 이제 함의들을 여러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과거의 사례들을 봤을 때 유동성이나 또 이머징 한국 시장의 비중이나 이런 걸 봤을 때는 전반적으로는 네, 흔들릴 때 많이 주식을 빼앗기지 말고 네, 오히려 좀 흔들리면 담아가는 기회로 얘기를 긍정적으로 보셨네요. 다음 두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뭐 세계 증시에서 가장 대표주의죠. 테슬라인데 테슬라는 무너지지 않는다. 테슬라에 직접 투자하시는 분도 있겠습니다만 전기차, 2차 전지, 친환경주를 대변하는 것이고 네네. 국내도 관련주들이 많기 때문에요. 어떤 의미인가요? 사실 최근 들어서 이제 조정에 대한 분위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우려가 좀 높아진 분위기긴 해요.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가늠자로 볼 수 있는 게 이제 비트코인 그리고 이제 테슬라가 대표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테슬라의 주가 추이가 상당히 중요한 시점이라 보고 있습니다. 일단 테슬라의 시가총액은 이제 올해 들어서 8천억 달러 고지를 넘어섰고요. 2019년도 당시가 1,000억 달러 정도였기 때문에 불과 2년 만에 8배 정도 크게 오른 상황이죠. 당연히 주가의 가을 양상을 걱정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코로나19가 가져온 변화 중에 하나가 기존의 틀을 깼다는 점인데요. 저는 이런 측면에서 놓고 본다고 하면 이 과거 성과보다는 좀 향후 성장성을 염두에 두고 발상의 전환을 지속적으로 좀 가지고 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애플의 뭐 아이폰처럼 이제 전기차 시장에서 이 테슬라는 어떻게 보면 확고한 포지셔닝을 구축을 한 부분들이 있고요. 이 자동차 산업의 사이클을 놓고 본다고 하면 이제 막 개화 시기에 접어든 상황이기 때문에 성장성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무궁무진하다고 그렇게 좀 보고 있는 부분들이 큽니다. 일단 테슬라라는 기업을 놓고 본다고 하면 지난해 3분기를 기점으로 5분기 연속 흑자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제 블루웨이브가 완성됐기 때문에 이 친환경 정책에 대한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더 높아졌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더 주목하는 부분들이 이 전기차 산업 자체입니다. 코로나19로 이제 글로벌 자동차 판매량이 줄어들어서 지난해 7,070만 대로 급감을 했던 상황이지만 전기차 판매는 지속적으로 늘어난 부분들이 있습니다. 올해 전기차 판매가 974만 대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 지난해 대비해서는 51% 증가할 걸로 좀 보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또 전체 자동차 시장에서 전기차가 차지하는 시장 점유율이 대략적으로 이제 13% 정도 올해 될 걸로 좀 보고 있는데 이게 전년 대비해서 5% 이상 증가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 사실 테슬라라는 기업 주가가 앞으로도 좀 더 올라갈 여지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워낙 뭐 고공행진했고요. 지난번에 주식 분할하고 나서도 한 400달러였던 것 같은데 지금 800달러 넘어섰습니다. 네. 거침없는 상승세이고요. 그러면 전기차, 2차 전지, 친환경 얘기하신 길에 현대차 그룹 얘기도 조금만 여쭤볼 텐데요. 어쨌든 현대차와 뭐 애플하고 협력을 하든 안 하든 현대차가 이 친환경 부분에 또 굉장히 부각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주가는 단기간에 많이 올랐는데 현대차 그룹은 어떻게 보세요? 일단 애플카라는 하드가 지금 시장에 알려졌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좀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보고 있고요. 어차피 내연기관 중심의 완성차들의 어떠한 사업 전환들이 지금 전기차 중심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현대차 입장에서도 사실 애플과 협력하는 부분들은 향후 전기차 시장을 선점하는 데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어서 지금 뭐 단기적으로 주가가 많이 오른 부담 때문에 차익 실현에 나서기보다는 좀 큰 그림에서 놓고 본다고 하면 더 올라갈 여지가 있다 보고 있는 거고요. 이러한 부분들은 LG화학 주가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LG화학이 배터리 부분에서 강점을 가지다 보니 주가가 많이 올랐다는 시장의 판단에도 불구하고 계속 올라갔거든요. 그런 걸 감안하면 현대차 주가가 좀 올라갈 여지가 크고 올해 상반기 때는 사실 가치주 영역에 들어가 있는 산업들이 부각이 될 겁니다. 그 이유는 일단 최근 이제 금리가 좀 올라가는 부분들이 가치주 부각의 또 하나의 이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애플카 협력이라는 호재도 있지만 지금 시장 금리가 올라가는 이런 가치주가 선호될 수 있는 영역을 놓고 본다고 하면 현대차 관련된 그룹의 주가는 더 올라갈 여지가 있다 보고 있는 겁니다. 예. 좋은 예이신데요. LG화학도 지금 100만 원을 찍었습니다만 사실 그렇게 한 번에 올라온 건 아니거든요. 30만 원, 한 번은 50만 원대도 좀 여파가 있었고 네. 현대자동차도 큰 흐름의 시각들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세 번째 키워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조금 부담되는 요인입니다. 시장에 뭐 늘상 좋은 것만 있지는 않으니까요. 통화 정책에 대해서 뭐 일부 연은 총재들이 뭐 테이퍼링이라는 T자를 살짝 꺼내기 시작하고 실세 금리가 좀 오르기 시작하고 이제 목요일이죠. 파월 의장 연설을 굉장히 주목하고 있는데 시장의 부담 요인이 어느 정도나 될까요? 일단 주시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발언에 따라서 이제 시장의 변동성이 커질 수도 있고 축소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올해를 놓고 본다고 하면 미국도 재정 지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로 인해서 시장 금리는 계속 올라갈 여지가 있을 상황이고요. 지금 현재 이제 블루웨이브가 완성됐고 또 FOMC에서 테이퍼링이 언급됐기 때문에 약간 속도가 조금 더 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죠. 근데 이제 올해 미국 경기 성장률은 지난해 마이너스 4.3% 역성장에서 올해 3%대 성장이 가능할 걸로 좀 보고 있는데 사실 긴축을 요한 만큼 이 미국 경제가 확연하게 회복 국면에 진입했는지에 대해서는 좀 의구심을 가져야 한다는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보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2기 이후에 제로섬에서 시작할 경우에는 경제 지표든 이익 지표든 당연히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2기가 지났다고 안심하기보다는 이 코로나19가 발생하기 이전에 좀 경기 둔화가 진행되고 있었다는 부분을 좀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감염병 발생이 사실 금융 시스템 위기로까지는 번지지 않았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해소되기보다는 상존하고 있다는 부분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코로나19가 사실 종식되긴 어렵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소비가 지속적으로 위축될 수밖에 없는 딜레마에 빠져 있다는 걸 본다고 하면 사실 긴축에 대해 고민을 해야 되는 시점은 2022년쯤 가야 본격화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반영해서 이번 주 파월 연준 의장이 통화 경로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할지 상당히 관심 가져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동안 비둘기적인 견해를 갖고 왔기 때문에 어차피 이제 매파적인 발언에 대해서는 가능성은 좀 낮다는 보고 있습니다. 다만 지난해 증시 급등의 가장 큰 요인이 연준의 통화 정책이었고 경제 전망이 개선된다고 해도 이 유동성이 뒷받침 않는다는 확신이 커지게 된다고 하면 시장의 변동성은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주는 그래도 파월 연준 의장의 어떤 발언을 한번 주시할 필요는 있다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당초 파월 의장은 이제 2022년까지는 완화 정책을 가겠다고 사실 공언하다시피 얘기했기 때문에 갑자기 기조를 바꿀 가능성은 크진 않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네. 조심스러운 게 말끈 표현 하나 자체 시장은 좀 경기를 일으킬 수 있으니까 그렇죠. 네. 그걸 좀 봐야겠습니다. 세 가지 키워드로 시장 살펴봤는데 전반적으로는 긍정적인 마인드, 강세 마인드를 유지하시는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전략상으로는 세부적으로 좀 고민됩니다. 대형주로 가야 되냐, 다시 중소형주냐, 성장주냐, 가치주냐, 고민은 있습니다. 섹터 전략 좀 말씀해 주십시오. 일단 금리가 올라가는 국면에서는 성장주에게는 좀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예. 아마 그런 측면에서 상반기 때는 상대적으로 성장주보다는 가치주가 부각될 수 있다는 얘기 좀 드리고 싶고요. 일단 1월달 그동안 너무 짧은 시간 동안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당연히 쉬어가는 거는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정 시 적극적으로 좀 비중을 확대하는 전략은 국내뿐만이 아니라 글로벌 전체적으로 놓고 본다고 해도 유효한 전략이라 그렇게 좀 보고 있고요. 어차피 과거 미국 증시가 1월 상승률을 놓고 봤을 때 평균적으로 1% 올랐는데 하락한 달보다는 상승한 달이 많았다는 부분들이 있고요.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20일 취임을 하게 되면 지난 11월 달에 통과된 5차 경기 부양책 이외에 대략적으로 6천억에서 7,500억 달러 정도 되는 추가적인 부양책 논의를 본격적으로 재개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집니다. 이런 것들 감안하면 증시를 좀 긍정적으로 바라봐야 되는 뷰는 가지고 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실세 금리가 오르지 않습니까? 금리가 조금 추세적으로 어쨌든 간에 이렇게 윗방향을 잡는다고 치면 성장주보다는 가치주 쪽으로. 네. 네. 그러면 이제 주로 국내는 경기 관련주라든지 금융 섹터나 이런 게 되는 건가요? 보통 우리가 이제 가치주 하면 전통적인 섹터, 여행, 내적 이런 업종 위주로 먼저 보는 게 시작의 어떤 흐름이었는데요. 저는 이제 전통적인 이 어떤 컨택 섹터 내에서 온라인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업체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업체 위주로 압축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상반기 때는 은행주들이 많이 부각될 걸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옥석가리가 필요하다 그렇게 좀 보고 있는데 온라인 비중을 높여가고 있는 업체 그리고 은행주 중심으로 투자하는 게 좀 맞다고 그렇게 좀 보고 있는 거요. 그런 차원에서 놓고 본다고 하면 이번 주 13일 날 미국에서 이제 12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돼요. 어떻게 보면 인플레이션의 척도이기도 하지만 금리의 방향성을 결정하는 지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일단 근원 CPI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전월 대비 0.2% 증가, 전년 대비로서는 1.7% 증가할 걸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사실 CPI가 증가하는 흐름들도 역시 어떻게 보면 이제 가치주 내에서 이 은행주들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보고 있기 때문에 관심 있게 좀 지표 결과를 봐주시면 좋겠다는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이제 성장에 대한 그 가능성을 얘기하시기 때문에 자막에 보면 국내 반도체, 자동차, 2차 전지 이제 앞부분에서 좋게 보신 거고요. 금리와 관련해서 금리가 굉장히 올해 중요한 변화이겠죠. 은행 섹터, 그다음에 컨택 내에서 디지털화가 되고 있는 기업들 이런 쪽 주목하라고 하셨습니다. 대신증권 리서치센터 문남중 수석연구위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